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30대 남성입니다. 이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루빨리 마음 정리를 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 비율보다 이혼율이 높다고 할 만큼 이혼이라는 게 흔한 일이지만 막상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네요. 그리고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될지도 말이죠. 원래 인생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그런 일을 겪어본 당사자로서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고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다 잊고 새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혼을 해야 했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려면 저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쁘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난 저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못했습니다. 외동이다 보니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주변에 자주 왕래하는 친인척들이 별로 없던 탓에 저나 저희 가족 분위기는 늘 조용했었죠. 부모님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정들이시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저희 집안에는 큰 소리들이 날 일이 없었네요. 유년 시절에 그런 상황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그런 덕에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성격이 되어갔고 밖에서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새 학기가 되고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나 싶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왕따는 아니었지만 마음 터놓고 지내는 친구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외롭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고 저는 그런 제 성격이 항상 불만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밝고 외향적인 친구들을 항상 동경하곤 했습니다. 나는 남들 앞에서 못할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면 나도 밝은 성격이 되어 그렇게 해보고 싶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대학교에 들어간 뒤에야 그런 저의 바람을 실현시켜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취미 생활이라고 해봤자 혼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기만 했던 제가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막상 시작하려니 용기는 별로 없었지만 차라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지원했던 것에 덜컥 붙어버리면서 저는 그렇게 연극 동아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제가 활달한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어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인 덕분에 조용했던 저도 금방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지영이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숫기 없는 것으로 대변되는 저와 달리 쾌활하고 활달하고 명랑하다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쁜 외모 덕분에 이성에게도 인기 많던 지영이는 주변에 늘 사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성격 때문인지 장난기도 많았고 그래서 처음 보는 저한테도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주었었죠. 아, 우리 동아리 신입이구나? 잘 부탁해. 나 안지영이라고 해. 아, 박현우입니다. 초면에 당당하게 말을 놓기에 저는 동아리 회장 누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와 동갑의 동기인 것을 알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탓에 오히려 관심이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지영이는 밝은 성격으로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저희는 서서히 가까워지며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왜 지영이 같이 인기도 많고 성격도 좋은 아이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영이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게 먼저 고백을 해주어 고마울 뿐이었어요. 지영이 같은 성격을 늘 부러웠던 저는 지영이를 동경했고 그런 지영이를 만나며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지영이는 늘 밝은 모습으로 저를 웃음 짓게 했고 조용했던 제 인생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영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평생 웃을 만큼 웃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정도로 지영이와 있을 때면 즐거웠고 저는 지영이의 성격을 닮아가며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마 저희는 서로 다른 점에 끌렸던 것 같네요. 저는 쾌활한 지영이가 좋았고 지영이는 침착하고 차분한 제 성격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융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잘 맞춰가면 더없이 좋은 인연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는 졸업을 하며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고 동갑내기 연인이었던 저희들은 30 나이가 되던 해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항상 좋았었기에 우리가 결혼하고도 행복할 거라 생각한 것은 당연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지영이와 결혼을 하면 늘 제가 바라던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처가 식구들 역시 아내와 비슷한 성격이었던 덕에 처가댁 모임 자리에서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몇 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에도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서 슬픔을 이겨내는 것을 보며 저는 이제는 저도 그 가족의 식구가 되어 다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랬고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꿈꾸었던 가정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신혼부부가 되니 연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색해졌다고 해야 할지 오히려 서로 조심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색한 신혼을 지나며 아내는 이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밝은 아내의 모습을 좋아했었기에 원래도 장난이 많은 성격인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깜짝 놀래키는 가벼운 장난 정도였습니다. 그런 장난이야 연애 때부터 늘상 있어 왔기에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반응이 재미가 없었는지 점점 심한 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갑자기 납치를 당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너무 놀란 제가 회사 일을 제쳐두고 뛰쳐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처남까지 가세해 누나를 찾아야 한다며 난리를 치는 통에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정신으로 겨우 경찰에 신고를 하기 직전에서야 저는 아내의 장난임을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자기야, 장난이었어. 뭐야? 그렇게 놀랐어? 이런 걸 장난하면 어떡해? 내가 진짜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알아? 설마 하면서도 처남까지 그러는 거 보고 진짜 납치를 당한 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별 생각 다 했다고. 나도 자기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지. 그나저나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가끔 섭섭할 때 장난쳐야겠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지만 아내는 평소와 다른 저의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그 후로도 종종 그런 장난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까지 서프라이즈라며 다 같이 저를 속이는 통에 저는 제대로 화도 내지 못했죠. 그리고 그런 제 반응이 재밌다며 아내가 취미 삼아 운영하던 유튜브에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몰카 찍은 거 올려도 될까? 뭐? 그걸 올리겠다고? 아니, 나는 얼굴 나오는 것도 싫고 놀란 거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싫은데. 내가 당신 얼굴은 안 나오게 잘 편집해서 올릴게. 싫으면 목소리도 변조해 줄게. 그냥 당신 반응이 너무 웃겨서 나만 보기 아깝더라고. 저는 탐탁지 않았지만 자꾸만 졸라대는 아내의 권유로 마지못해 그러라며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던지 그 후 아내는 본격적으로 저의 몰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제 동의를 얻고 처음부터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여보, 내가 대본을 좀 써봤거든? 이대로 연기 좀 해봐. 어때? 재밌을 것 같아? 나더러 연기를 하라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에이, 별로 대사도 없어. 그냥 내가 신호 보내면 엄청 놀라는 척하고, 아예 욕 같은 걸 해도 좋고. 당신 그래도 나름 연기 동아리 출신인데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대본까지 쥐어주며 연기를 부탁하는 아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가 부탁하는 대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했지만 그 영상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조악한 대본 티가 났는지 대본으로 꾸며진 영상이 이전에 짧게 올렸던 영상보다 인기가 좋지 않아 결국 영상을 지워버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영상과 달리 꾸밈없이 속아 넘어갔던 이전 영상의 조회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보며 아내는 또다시 저를 속이며 몰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회수 때문인지 몰래카메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저는 점점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제 의사를 묻지도 않고 계속 영상을 게시하는 바람에 저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참던 저도 기어이 터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와 외식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밖에서 보자고 했던 아내가 약속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오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기다려 보았지만 1시간이 넘도록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길이 엇갈릴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던 저는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되었죠. 여보, 지영아, 정신 좀 차려봐, 지영아! 바닥에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한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평소에도 저혈압이 있었기에 혹시 그래서 잠시 기절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깨어날 생각이 없는 아내를 보며 저는 급히 119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여기 주소가요. 제가 신고 전화를 하며 주소를 부르려는 순간 아내가 갑자기 멀쩡한 채로 일어나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얼른 전화 끊어. 여기 깨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졌나 봅니다. 안 오셔도 되겠다네요. 네, 죄송합니다. 놀란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정신을 차린 아내를 쳐다보았고 아내는 겨우 웃음을 참고서 저를 보며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서야 현관 앞에 놓여있던 아내의 방송용 카메라를 발견했던 저는 이번에도 속았구나 싶은 생각에 잔뜩 놀라있던 몸의 맥이 탁 풀렸습니다. 여보는 진짜 속아도 또 속네? 이번에는 안 속겠지 했는데 말이야. 사람을 밖에서 몇 시간이나 혼자 기다리게 하고 쓰러진 걸로 장난을 치는 아내를 보며 저는 기어이 뚜껑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장난해? 하다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어떡해? 나는 당신이 정말 쓰러진 줄 알고 놀랐잖아. 아니, 나는 이번에는 안 속을 줄 알았지. 너 진짜 왜 그래? 아무리 장난을 좋아한다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지. 이건 아니지 않아? 내가 적당히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내가 매번 허허실실하니까 사람이 바보 같아? 여보, 왜 그래? 화 많이 났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 당신은 내가 쓰러져 있으면 걱정 안 되겠어? 아니, 나는 유튜브에서 반응이 좀 오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고 그런 거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지. 그놈의 유튜브 이제 그만해. 그거에서 뭐 대단한 돈을 번다고 부부 사이의 기분까지 상하게 하냐? 나 이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으니까 앞으로 영상 찍지 마. 그렇다고 뭐 그렇게까지 말해. 나는 그냥 우리 다 같이 웃자고 그런 거지. 당신도 놀라기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웃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다 추억이고 재민데 별것도 아닌 장난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반응해? 나야말로 정말 기분 상하려고 그래.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 걱정하는 건 생각 못해? 아무튼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거 찍지 말고 처가 식구들이랑 나 속일 생각도 하지 마. 또 그러면 그때는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알았어? 아내는 제가 화를 내다 보니 더 이상 별말을 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앞으로 영상을 찍지 말라는 제 말에 기분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제게 섭섭해하던 아내는 한동안 토라진 듯 장난도 치지 않고 먼저 말도 걸지 않으며 저와 거리를 두려 했죠. 평소라면 제가 그런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고 금방 화를 풀었겠지만 그때는 아내가 정말 도를 넘었다 싶은 생각에 저도 화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저도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싶어 섭섭해하는 아내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이상 굽히지 않는 저를 마지못해 이해하는 듯 앞으로는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와 다시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별 문제 없이 한동안 조용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저는 그 생활이 내심 마음에 들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제게 서운한 듯 보였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일로 완전히 화해하지 못한 탓에 저는 아내와 갑자기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얘기를 하고 풀고 가려면 좋으련만 섭섭한 티를 내는 아내를 붙잡고 저도 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채로 출장을 가려니 걱정이 앞섰지만 저는 무사히 다녀온 후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며 홀로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잘 풀지 못하고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한 티를 내려는 듯 연락이 뜨문뜨문했고 저는 그런 아내의 연락을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의 출장이 드디어 끝이 나고 아내를 보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귀국하던 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를 걱정하며 집으로 향했지만 텅 비어있는 집을 보며 난감했습니다.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나 싶기는 했지만 평소라면 서프라이즈 파티라도 해주겠다며 반차를 쓰고서라도 집에 있었을 아내였기에 평소와 다른 조용함이 낯설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약속대로 놀래키는 일을 하지 않고 조심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별 걱정을 하지 않으려 하던 제가 아내를 기다리며 짐을 풀려고 생각하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에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직전 휴대폰이 방전되어 꺼졌던 것을 여태 까먹고 있었거든요.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볼 생각에 운전하느라 휴대폰이 꺼진 것을 까먹고 있었는데 혹시 그 사이 아내에게 연락이라도 왔을까 싶어서 서둘러 휴대폰을 켜봤죠. 그리고 휴대폰이 켜지자마자 울리는 벨소리에 놀라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전화의 발신자는 처남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니고 처남에게 걸려온 전화가 의아했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처남의 얘기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했죠. 매형, 뭐 하느라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연락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 있어서 방금 집 도착해서 충전하고 켜본 거야. 근데 처남이 무슨 일이야? 혹시 지영이 거기 있어? 매형, 놀라지 말고 들어요. 저희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여기로 빨리 오세요. 뭐? 장례식장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돌아가셨어? 그게 우리 누나가 죽었어요. 처남의 누나, 다름 아닌 제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내와 죽음의 연관관계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기에 그때는 말을 듣고도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응? 뭐라고? 누가 죽어? 잘 못 들었어. 다시 말해봐. 누나가 죽었다고요. 매형 와이프가 죽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와이프가 죽었다니? 우리 지영이가 죽었다는 거야? 매형도 많이 놀랐을 거 알아요. 우리도 많이 당황스럽고 자세한 설명은 와서 들어야 하니까
지금 당장 여기로 오세요. 장례식장 주소 보내드릴게요. 참담한 목소리로 어떻게든 침착해 보려는 듯 말을 이어가던 처남은 제게 장례식장 주소를 하나 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자로 날아온 장례식장 주소지를 보고 정신이 더욱 아득해졌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 멀쩡하던 아내가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고 그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처남이 그렇게 말을 한 이상 저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머리가 하얘지는지 그 당시 저는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한참 뒤에야 알았으니까요. 위험하니 차라리 택시를 탔어야 하는데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 저는 겁도 없이 차를 운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고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사고가 안 났던 게 천운이었다 싶을 정도로 저는 반쯤 넋을 놓은 채로 아내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서 장례식장에 도착한 저는 차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향냄새를 맡고서야 제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참담한 심정으로 장례식장 입구에서 아내의 이름을 찾았고 가장 구석 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는 아내의 장례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저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있는지 방명록에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고 단상 앞에는 아내의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복을 갖춰 입고서 구석자리에서 얘기를 나누던 장모님과 처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둘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신 장모님이 순간 아니 누가 들을라 쉿 박서방 와 있어 하며 갑자기 처남에게 말조심을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고 뭔가를 숨기는 듯한 처가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장례식장에서 남들이 들으면 안 되고 단둘이 저 몰래 나눌 만한 대화가 뭐가 있을지, 게다가 갑작스러운 딸의 죽음 앞에서 생각보다 초연해 보이시는 장모님과 처남의 모습에 저는 혹시 지금도 몰카를 찍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도 못 차리고 아내를 찾아 달려왔던 제게 아내가 죽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래카메라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제 속을 모르는 장모님과 처남은 다시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서방 왔나? 많이 놀랐지? 우리도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설명을 못했구만. 매영 왔어요? 전화로 그렇게밖에 전달 못해서 죄송해요. 설명을 하자면 일단 누나가 밤새 심장마비가 왔었나봐요. 연락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집에 찾아갔더니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저나 엄마도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에요. 설명이 뭐 그래? 대본같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설마 몰래카메라야? 나한테 장난치려고 이러는 거야?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카라뇨? 매형은 누나 영정사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처남은 무슨 소리를 하냐며 황당해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죽어? 이게 말이 돼? 방금 말했잖아요. 심장마비라고. 그러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말이 되냐고. 그것도 내가 귀국하는 날 갑자기 이런다는 게.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거지. 사고가 난 걸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매형 지금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우리가 누나가 죽은 걸 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한다 이거예요? 형이 지금 아무리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형이야 누나랑 고작 몇 년 살았지만
우리는 평생 같이 한 가족을 잃은 거라고요. 근데 장난이라느니 몰카라느니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 당신 미쳤어? 몰카가 아니냐는 제 말에 분노한 처남은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한 듯 주먹을 쥐고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 대를 얻어맞고 둔탁한 충격으로 얼굴이 얼얼해지고서야 저도 문득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아이고, 너까지 왜 이러냐? 네 누나 앞에서 이러고 싶어? 그리고 박서방, 아무리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정신이 나가 보이나?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장난을 치게? 죄송합니다. 저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만. 그럼 정말 지영이가 죽은 겁니까? 정말 심장마비라고요? 그래, 내 딸이 죽었단 말이야. 우리 불쌍한 지영이 어떻게 하면 좋아? 마지막으로 지 남편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죽었네. 아이고 세상에,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 속을 누가 알고. 누나 돌아와. 아직까지도 얼떨떨한 제가 상황을 더 묻기도 전에 장모님과 처남은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이 마치 제게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듯 느껴졌고, 그들의 눈물이 거짓이라 생각할 수 없었던 저는 그제서야 정말로 제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남과 장모님을 따라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진짜로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듯 보이는 영정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목 놓아 울부짖는 제가 안타까워 보였던지 저를 때렸던 처남이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매영, 죄송해요. 조금 전에는 제가 과했습니다. 저도 순간 울컥해서 손이 먼저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지왕이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걸세. 우리 둘 다 얼마나 놀랐겠는가. 자네도 놀랐을 텐데 우리 서로 의지해야지. 그만 울고 자네도 올라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좀 추스리고 오게. 이제 상주가 왔으니 자네가 자리를 지켜야지. 장모님은 이제 막 출장에서 돌아와 간단한 차림인 제 옷차림을 지적하시며 제게 진정을 하고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서야 제 꼴을 보고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갑작스러운 사고와 아내의 죽음은 여전히 생경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이라도 아내를 위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라가서 담배라도 한 대 태우고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갔다가 그제서야 제 수중에 돈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쏟아지는 눈물에 당황스러워 다시 지하로 내려가 화장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어차피 돈도 없고 담배 사러 나갔다 올 수도 없겠다 싶었던 저는 차라리 세수라도 하고 정신 차리자며 조용한 구석 화장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계단 쪽 비상구로 처남과 장모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문상객을 맞으려면 누구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텐데 저도 없는 사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이 나란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의아했던 저는 그 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렸는지 궁금한 마음에 몰래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을 죽이며 두 사람의 얘기를 엿듣던 저는 방금 전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지왕이 너는 뭐 한다고 사람을 때리기까지 해. 아까 박서방 얼굴 퉁퉁 불어오르더만.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나면 나중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럼 어떡해. 몰래카메라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는데 거기서 당황하는 티를 내? 그럼 이번 판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되지. 엄마, 여기 장소 빌리고 장비 구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이번 판 망치면 그 돈 회수 못하는 거야. 매형 반응이라도 잘 따야 조회수가 잘 나오지.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아니, 엄마는 협조 잘하기로 해놓고 왜 그래? 아니, 그건 그렇지만 때리는 건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아휴, 이러다가 나중에 박서방이 난리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매형 성격에 뭐 얼마나 화를 내겠어. 나중에 알고서도 별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누나 죽은 줄 알고 저렇게나 힘들어하는데 누나가 살아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어? 아마 잠깐 화는 내더라도 다시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수익 들어오면 매형 목도 있을 텐데 뭐 서로 좋은 거지 뭐. 아무튼 누나가 계획한 거고 이번에는 확실히 해보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심하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 아휴, 그래. 그놈의 유튜브인가 뭔가 그게 뭔지 아우 나 참 별짓을 다 한다. 그 얘기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로 이 모든 게 결국 몰래카메라였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슬픔으로 가려졌던 긴장감이 풀리며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걸 구분하지 못하는지, 저 하나 속여보자고 온 식구들이 달려들어 이 공작을 펼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마 몰카가 아닐까 생각해 보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내가 살아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된 저는 그 길로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죠. 영정사진 앞쪽에 나무 관짝이 놓여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보통 장례식장에서 볼 법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야 영정 뒤쪽이나 단상 밑에 관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요즘 업체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걸 보니 아무래도 아내가 그 안에서 튀어나오며 저를 놀라게 하려는 수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정신이 있었더라면 금방 알아차렸을 법한 일이었는데 아까는 정말 자신이 없었는지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제가 앞에 놓인 관짝의 뚜껑을 열자 예상대로 그곳에서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열린 관짝문에 자기도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며 튀어나와 저를 반기고 있었죠. 짜잔! 서프라이즈! 여보, 깜짝 놀랐지? 나 안 죽었어. 뻔뻔하게 저를 보며 웃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피가 식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던 저였는데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놀고 끝내 저를 속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가 언제 이 사람을 사랑한 적이 있기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사람 마음이 한순간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일까 싶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관짝에서 튀어오르듯 튕겨져 나오더니 반가운 듯 저를 끌어안고는 카메라를 보라며 얼굴을 돌리더군요. 여보, 이거 몰래카메라야. 저기 카메라 봐봐. 웃기지? 어머, 당신 정말 놀랐나봐. 아까는 오열을 하더니 지금은 얼굴에 영혼이 없네? 그렇게 놀랐어? 이게 몰래카메라였다고? 그럼 당신 아까 내가 장례식장 도착했을 때부터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야? 아까는 방에 숨어 있었지. 당신 오고 지왕이랑 신랑이 하는 거 옆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당신 돌아오기 전에 관에 들어가 있었어. 근데 어떻게 알고 문을 연 거야? 아직 지왕이랑 엄마도 자리에 없는데. 곧이어 자리로 돌아온 처남과 장모도 그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하더니 제가 속았다는 것을 가지고 웃으며 다들 낄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지영이 너 왜 벌써 나왔어? 뭐야? 누나 들켰어? 에이, 원래 계획했던 건 이거보다 더 놀라야 되는데. 그것만 다시 찍을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 눈썰미는 있나봐.
아무래도 장례식장에 떡하니 관이 있는 게 이상했는지 관짝문을 열더라고. 뚜껑이 열려서 나도 놀랐는데 열린 김에 서프라이즈 해줬지. 순간 그냥 숨 멈추고 죽은 척 할까 고민했는데 아까 너무 울길래 나도 마음이 아파서. 여보, 내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슬펐어? 아까 오열할 때 정말 감동이었어. 맞아. 아까 매형이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았다니까. 아, 매형. 아까 때린 건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매형이 그냥 속을 줄 알았는데 몰래카메라 아니냐 하는 얘기 듣고 당황했거든요. 거기서 당황한 티 내면 영상 다 망칠까봐 어쩔 수 없이 오버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힘 안 주고 때렸는데 괜찮으시죠? 근데 솔직히 저 아까 매형 오다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싶었다니까요. 그래도 이번 기회로 부부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뭐 서로 좋은 거 아닌가요? 나도 덕분에 매형이 우리 누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실히 알았네요. 그러게, 지영이 너 박서방한테 정말 잘해라. 이런 남편 또 어디 있겠니?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고 즐겁기만 한 건지 세 사람은 저를 앞에 두고 낄낄거리며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또 나 혼자 오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일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더라도 어떻게 죽음을 속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간 크게 그런 행동을 벌이고 저를 호구 취급한 그들을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던 이혼이었죠. 그리고 시종일관 별말 없이 조용히 있던 저는 웃고 떠드는 처가 식구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다들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습니까? 나 하나 속이자고 장례식장까지 빌려서 이 난리를 치는 게 다들 제정신입니까? 여보, 많이 놀랐어? 미안해. 근데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좀 나오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나 지왕이한테는 화내지 마. 다들 내가 시킨 대로 한 건데. 매형, 미안해요. 그래도 누나 살아있는 거 봤으니 다행 아니에요? 그래, 박서방. 다 같이 좋자고 한 일인데 그렇게 화낼 필요 있나? 하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화를 내면 뭐하나 싶기는 하네요. 그렇지? 잘 생각했네. 그럼 박서방 달래줄 겸 우리 오늘 다 같이 회식할까? 박서방 뭐 먹고 싶나? 박서방 좋아하는 걸로 골라봐. 식사는 식구들끼리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야 해서요. 당신도 빨리 변호사 알아봐. 아무래도 우리 이혼은 소송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당신도 변호사 구해야지. 이혼이라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이런 일로 이혼하겠다 이거야?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지. 또 그러면 그땐 나도 안 참는다고. 나는 충분히 기회 줬고 당신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은 거야. 그렇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혼 소리를 함부로 해? 함부로 일을 벌린 게 누군지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 이번 일만 걸고 넘어져도 유책 사유는 당신한테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위자료라도 줄 준비해. 글쎄,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무슨 유책 사유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여기저기 이혼하니까 이혼이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이런 걸로 이혼 못해.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정에서 겨뤄보면 알겠지. 어쨌든 나는 이혼할 거니까 당신도 준비해. 그리고 처남, 나 지금 병원 가서 진단서 끊고 처남 폭행으로 고소할 거니까 처남도 합의금 준비하고. 예? 아니 매형, 진짜 쪼잔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어요? 매형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되게 소인배네. 내가 소인배인지 당신들이 미친 건지 가보면 알겠지. 저는 황당해하는 처가 식구들을 놔둔 채 그들이 찍고 있던 카메라 메모리 카드만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증거들이야 메모리 카드 안에 있을 거고 어차피 이제 곧 이혼을 하면 안 볼 사이에 사과를 듣거나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도 않더군요. 제가 떠난 뒤로 아내와 처남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날아온 문자 내용에서도 억지로 사과하는 척하며 저를 계속 소인배 취급을 하는 것을 보니 그 식구들은 제게 별로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였어요. 덕분에 저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명의였던 신혼집 비밀번호를 곧장 바꿨고 다음날 저는 포장 이사를 불러 아내의 짐을 처갓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짐이 도착한 것을 보고서야 제가 정말 이혼을 하려는구나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가증스러운 말들로 제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는 그냥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건데 그 일로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을지는 미처 생각 못했어. 그냥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오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만 하고 일을 벌였던 거야.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미안해 여보. 우리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너는 그딴 짓을 해도 내가 이해를 해줄 거라 생각했어? 너는 나를 그냥 호구로 생각한 거야. 그동안 별짓을 다 해도 내가 대충 넘어가 주니까 나를 가지고 논 거라고. 나는 이제 와서 더 할 말 없으니까 후회는 혼자 하고 앞으로는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 그리고 까먹지 말고 법정에 나오고 안 나오면 더 재미없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인간적으로 오만정이 떨어진 아내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대화를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는 이혼이 안 될 거라던 아내의 말과 달리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결국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집도 제 명의였고 나눌 재산도 없었으니 이혼 과정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며 이혼하기 싫다는 아내 쪽 주장이 먹혀들 뻔했었지만 제가 장례식장에서 당했던 그 상황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었네요. 제 이혼 소송을 담당해 주신 변호사 선생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셨지만 그 일로 크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이혼 결과를 보니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 이제는 호적도 신혼집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혼자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적적한 시간들이 반가운 것을 보며 이혼 후유증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싶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일로 이혼을 했다는 것을 제 입으로 주변에 알리기가 껄끄럽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저도 제 과오를 털어내 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앞으로는 혼자서도 안정적으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